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치는 강사 정연출장격리 대표 정헌경입니다.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10강이 되었습니다. 네. 10강까지는 제가 좀 빨리 올려드렸어요. 왜냐면은, 저도 유튜브 좀 보면 이렇게 요거 보고 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요거 보고 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제가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읽은 게 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제 수업이 좀 재밌다 그래서 또 듣고 싶다 그러실까봐 제가 열심히 10강까지는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부지런을 좀 떨었습니다.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제가 아직 초보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게 돼요. 예, 여러분 쉬운 건 절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정 회계 기간 수입이나 비용의 거래에 대한 기록에 붙인 명칭입니다. 네, 제가 격리가 뭐냐라고 설명드릴 때 어쨌거나 경영관리의 준말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확정적으로 형태가 있는 말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에 이름표를 붙이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름표 없이 사용되는 금액은 없어야 됩니다. 특히나 회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네.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나갈 수 없고요. 아무 이유 없이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한 이름으로 계정을 붙여서 정리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격리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격리가 없는데 그럼 사장인 내가 격리까지 해야 되나? 네, 사장님은 사장님이시고 격리는 격리인데 다만 격리가 없다 보니 격리 업무까지 하고 계신 사장님이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계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큰 테마가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식사하셨어요. 그죠? 네, 회사는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신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러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중에 식비라고 넣었는데요. 식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자, 이 식대를 어떻게 계정 처리할 것이냐.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네, 누가 먹었느냐, 누구와 먹었느냐로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하고 먹었어요. 직원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셨는데 그걸 본인들 보고 밥값을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복리후생비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손님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은 없어요. 손님들께 네, 우리 회사를 방문하셨는데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고객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네, 나눠서 계정 처리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정 처리를 하시려면 우선 직원이 있어야 돼요. 네. 사실은 직원이 있는데 급여 신고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서류상은 직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님하고 드셨는데 손님만 있었던 게 아니야. 직원들도 있었어.
네, 여러 가지 네, 복합적으로 네, 모여서 네, 일어나는 형태이긴 하지만 주가 무엇이냐? 네, 손님께 접대하는 목적으로 영업부 직원들이랑 다 같이 있었다 하면 접대비로 네, 넣으시면 됩니다. 단 접대비는 10,000원 이상 금액이 넘었을 경우에는 꼭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 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또 30,000원어치 식사를 하시면 3,000원의 부가세가 붙는데 요 3,000원은 또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직원으로 식사하신 그 비용, 그 다음에 손님과 식사하신 비용을 별도로 카드에서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 회사에 차가 필요해서 차를 한 대 사셨어요. 네. 물론 어떤 용도에 맞게끔 차를 사셨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차값이 3,000만 원짜리 차값이에요. 네. 그러면 우선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량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화물차, 그 다음에 9인승 승합차, 그 다음에 뭐 국민 1000cc 이하 소형차는 뭐 3,000만 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네, 그런 소형차,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밴이라 그래서 화물차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는 차종이 좀 있더라고요. 그 차종도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량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내가 어떤 용도에 맞게끔 차를 구입하셨는지, 그 다음에 차를 구입을 하시면 이건 우리 회사에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생기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세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세금은 세금과 공과라는 또 계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차를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냥 뭐 세워놓으시려고 차를 구입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차량이 유지되는 비용, 그래서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이 생깁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뭐겠어요? 기름값이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화물차에 경유를 넣었어. 그러면 이 경유는 또다시 네,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부가세 환급을 받으셔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시고 나머지 차액을 부가세로 납부하시는 거니까 우선 그런 거부터 잘 챙기셔야 되고요. 자, 차는 보험 없이 운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개월 정도를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그걸 미리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2019년 분의 6개월 분은 보험료라는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2020년도에 6개월 분은 선급 비용으로 미리 줬잖아요. 네, 미리 준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는 한번 구입했을 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비용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오랫동안 운행을 하고 사용을 하는 고정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가상각비라는 또 비용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5년 동안 네,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3,000만 원짜리 차를 샀으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해서 연간 6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생기는 거죠. 3,000만 원짜리 차를 한꺼번에 사셨다고 현찰로 주고 사셨다고 올해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시는 목적으로 차를 사시는 거는 네, 필요하지 않은 걸 구입하시는 건 이거는 낭비라고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차량을 꼭 사셔야 되는지 필요에 의해서 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 비용을 네, 인정받으시려면 차량 운행 일지를 또 별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자, 임차료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임대료라고 불러요. 네, 저도 이 사무실이 임대했어요. 네, 남에게 네, 빌렸어요. 네, 그래서 매월 네,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정 처리를 하는 건데요. 전세는 전체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잠시 맡겨놓는 보증금 형태가 되는 거고요. 월세, 매달 내는 매월 하는 지급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이 생깁니다. 네, 계약금은 계약 당시 지불했던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게 되니까 이건 회계상의 비유동 자산에 들어가고요. 이 건물에 살면 세를 얻게 되면 관리비가 생겨요. 그쵸? 이 관리비는 뭐예요? 매달 전기 공통으로 쓰는 전기요금, 뭐 공통으로 쓰는 수도요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요. 그거는 지급 수수료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고 네, 우선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시거나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시고 네, 거기에 보증금은 얼마, 네,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얼마 해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70만 원을 내고 부가세 7만 원을 내고 77만 원을 송금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내 7만 원만큼 매입으로 공제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냥 집주인께서 사업자가 없으시대. 세금 계산서를 안 끊는데 건물주가 그런 게 없으시대. 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셔도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하신 송금증. 네, 왜냐하면 회계상에 비용을 쓰신 건 맞잖아요. 다만 적격한 증빙으로 수취하지 못할 뿐인데 임대 사업자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신 분이 사업자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못한 네, 영세하신 임대 사업주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들어간 거니까 저희는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매월 보내신 송금증, 네, 그걸 비용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많아요. 회사에서 수수료 나가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이체 수수료죠. 네. 개인은 이체 수수료가 안 빠지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법인은 꼭 이체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예? 매번 왜 500원씩 이체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체 수수료. 그 다음에 어때요? 카드 매출이 있으시면 어때요, 여러분? 카드 수수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수표 발행하거나 네. 전자보험을 배서하셔도 수수료가 붙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도 기장 수수료가 붙죠. 그 다음에 용역 수수료, 네, 법무사나 뭐 무인경비 뭐 이런 데도 수수료가 붙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출장 격리도 지급 수수료가 되겠죠. 네, 그래서 도표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예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오픈마켓을 여러 군데 하시는데요.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우선 오픈마켓 매출을 총 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을 별도로 또 잡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수수료를 제가 좀 계산을 해보면 평균 광고비까지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6%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물론 광고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좀 다르지만 네, 저는 전체적으로 총 매출을 놓고 그 다음에 A, B, C, D 뭐 이런 오픈마켓을 쭉 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와 네,
광고료 이런 걸 다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봐 드렸더니 평균적으로 한 26%, 27%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더라. 그러면은 마진이 그 정도가 안 되시는데, 그래서 오픈마켓이 실질적으로 매출은 좀 크지만 그렇게 많이 이익이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외주 전문 분야 위탁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더라고요. 네, 뭐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KMP에서 하시는 격리 박사도 그렇고 출장 격리도 그렇고 프리랜서라고 네 크몽이라는 사이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리랜서 코리아도 있고 이래서 외주에 전문 분야를 네, 외주로 맡기시는 거에 대한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도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통신비도 있어요. 네, PC 있지요. 네, 전화료 있지요. 그 다음에 뭐 우편 등기도 발송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가장 흔한 거 팩스 요금, 그 다음에 뭐 직원들에 대한 뭐 통신비 보조금을 주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인터넷 안 쓰시는 데는 거의 없으시니까 네, 인터넷 사용료. 그래서 통신비는 지급 규정에 의해서 조금 지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직원 급여로서 수당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네,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자, 경비로서 업무상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겠다. 예를 들면 네. 왜냐면은 계속 전화를 들고 업무를 해야 되는 직원이 그걸 수당으로 넣으시면 조금 불리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규정을 정해서 줄 것이냐. 예를 들면 5만 원 중에 네, 본인 통화도 있을 수 있으니 25,000원, 25,000원 네, 그 영수증을 주고 25,000원은 회사 업무상 통화다라고 생각해서 25,000원은 지원하겠다. 네, 25,000원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요금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공지하겠다라는 지급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경비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비, 네, 건물 보수, 기계 수리, 네, 이런 비용들을 수선비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네, 써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와서 볼펜만 쓰다 보면 낡잖아요. 그쵸? 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럼 구입하셔야 되죠. 네. 복사용지 사서 채워 넣어야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 소모품비, 네, 사무용품비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금액이 좀 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소모품으로 넣어야 되나? 이게 사무용품비로 넣어야 되나? 네, 그 계정 과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금액이 좀 커요. 얼마큼 커요?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좋은 프린터기를 사셨어요. 100만 원이 넘죠. 네, 칼라 프린터기는 1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소모품인가? 사무용품인가? 네, 고정자산으로 비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초과하는 것, 100만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것들은 네, 비품, 고정자산으로 먼저 취득해서 분류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컴퓨터, 네, 복사기, 그 다음에 사무용 가구 등이 있는데 그 중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들은 비품, 네, 우리 회사의 고정자산, 네,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비용들을 분류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